죽음과 마주한 경험. 1845년 도스토옙스키는 24살에 발표한 첫 소설 가난한 사람들로 러시아 문단을 뒤흔들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총화가 되었다. 그러나 이른 성공은 뭔가 공허감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방황 끝에 미하일 페트라셰프스키라는 사회주의자가 구심점이 된 급진주의 정치 조직에 가담했다. 3년 뒤인 1848년 전 유럽에 혁명이 발발했다.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영감을 받은 페트라셰프스키파와 같은 러시아 급진주의 조직들은 혁명의 물결에 동참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차르 니콜라스 1세는 의심스러운 조직마다 첩자들을 침투시켜 그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페트라셰프스키 조직도 예외가 아니었다. 농민 반란을 선동하자는 내용을 비롯하여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일일이 보고되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농노 해방을 열렬히 지지했다. 1849년 4월 23일, 그를 포함해서 페트라셰프스키파의 조직원 24명이 체포되었다. 8달이 넘는 고달픈 수감 생활을 보내던 어느 추운 날 아침, 죄수들은 잠에서 깬 후 최종 판결을 받을 거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들 정도의 죄라면 몇 달간 유배 조치가 내려지는 게 통례였다. 이 끔찍한 고통도 몇 달이면 끝나겠군.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 죄수들은 짐짝처럼 마차에 실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얼어붙은 거리를 지나갔다. 마차에서 내려 세메노프스키 광장에 발을 디디자 신부 한 명이 그들을 맞았다. 신부 뒤편에는 병사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들 뒤로는 구경꾼이 수천이었다. 그들은 검은 천에 쌓인 교수대가 놓인 광장 한가운데로 끌려갔다. 교수대 앞쪽에는 말뚝 3개가, 옆쪽에는 관들이 실린 손수랭렬이 있었다. 도스토옙스키는 눈앞의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우리를 처형하려 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는 옆 동료에게 속삭였다. 죄수들은 교수대 앞까지 행진해서 두 줄로 섰다. 지독하게 추운 날이었는데도 모두 체포될 때 입었던 얇은 옷 그대로였다. 둥, 둥, 둥.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장교 한 명이 앞으로 나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모두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므로 총사령에 처한다. 죄수들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장교가 죄수 각각의 개별적인 혐의와 그에 대한 판결을 낭독하는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무심코 근처 교회의 황금색 첨탑과 그 첨탑에서 반사되는 아침 햇살을 응시했다. 머리 위로 구름이 지나가면서 빗줄기가 잠시 사라질 때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이토록 빨리, 또한 영원히 어둠 속으로 들어서야 할 찰나로구나.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내 삶은 갑작스럽게 무한하고 완전한 영혼으로서 매 초가 한 세기를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스쳐가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리라. 인생의 단일 초도 허비하지 않으리라. 죄수들에게 2건이 달린 상의가 주어졌다. 신부가 마지막 성사를 행하고 각자의 고해를 들어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안녕을 고했다. 먼저 총살당할 3명이 말뚝에 묶였고 2건이 그들의 얼굴을 덮어 씌웠다. 도스토옙스키는 앞줄에 서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소총을 들어 조준했다. 그때였다. 마차 한 대가 질주하여 광장에 들어섰다. 한 사람이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마지막 순간에 차르가 그들을 감형해주기로 결정했다는 전갈이 도착했던 것이다. 그날 오전이 다 지나갈 무렵 도스토옙스키는 새로운 선고를 전해들었다. 4년간 시베리아 강제 노동 후 군대 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날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신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도 있었던 것을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며칠 뒤 도스토옙스키는 5kg에 가까운 쇠고랑을 팔과 다리에 매단 채 시베리아로 보내졌다. 그 후 4년 동안 그는 나락과 같은 감옥의 조건을 견뎌냈다. 글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머릿속으로 소설을 쓴 후 모조리 외워두었다. 마침내 1857년 형기 중 남은 군대 기간을 보내고 있을 무렵 작품을 출간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예전에는 한 페이지를 쓰면서도 스스로를 고문하듯 자책하고 상념에 빠져서 반나절로 넘기기 일쑤였지만 이제 그는 쓰고 또 쓰기만을 했다. 친구들은 그가 상트페테부르크를 걸어가면서 작품의 대화 일부를 중얼대는 모습을 목격하곤 했다. 그의 새로운 좌우명은 최단 시간 내에 가능한 빨리 끝내기였다. 어떤 이들은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보내던 시기를 애석하게 여겼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신은 그 경험에 감사하고 있으며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1849년 12월의 그날, 그는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1881년 죽는 날까지 그는 미친 듯한 속도로 집필하여 죄와벌,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을 발표했다. 마치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라는 듯이 말이다. 해석. 차르 니콜라스는 페트라셰프스키 과격파를 체포하자마자 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들에게 모진 교훈을 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사형 선고라 하는 잔인한 연극을 조심스럽게 세부 사항까지 신경 써서 꾸몄던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콧대를 꺾고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몇몇 죄수들은 그날 사건 이후 미쳐버렸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에게 일어난 효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이전 몇 년간의 방황, 상실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극도로 감성적인 인물이었던 그는 그날 말 그대로 뼛속 깊이 죽음을 느꼈다. 그리고 소위 사면의 순간을 재탄생의 경험으로 인식했다. 그 효과는 영구적이었다. 남은 일생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의식적으로 자신을 그날로 되돌려 다시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곤 했다. 또는 자신이 너무 편해지고 자기만족에 빠졌다고 느껴지면 카지노로 가서 가진 돈을 탕진해버리곤 했다. 가난과 빚은 그에게 일종의 상징적인 죽음으로써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남직한 무의 상태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었다. 어느 경우에든 그는 작품을 쓰려고 애썼으며 결코 여타 작가들의 글을 쓰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우리는 결코 죽음을 헤아릴 수 없다. 죽음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커다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애를 다 쓴다. 죽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우리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러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한 우리 마음은 잠시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다. 시간은 무한하다는 환상을 갖게 되고 일상생활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게 된다. 결국 우리는 직면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만다. 인생의 전사로서 당신은 이러한 동력의 방향을 바꾸어 놓아야 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도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삼아라. 우리가 살아갈 날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날들을 반쯤 잠든 채로 마지못해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것인가? 차르가 꾸민 무대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 죽음은 무대장치 없이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죽음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고 탈출구는 없다고 상상해보라. 실제로 진정한 탈출구 따위는 없다. 발 뒤꿈치에 다가온 죽음을 느낀다면 당신의 모든 행동은 더욱 확신과 힘에 넘치게 된다. 이번 행동이 인생에서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 기회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라.